한 남자가 동물을 전기 의자에 앉히고 그 죽음의 순간을 기자들 앞에서 공개했습니다. 그가 증명하려던 건 과학이 아니라 경쟁자의 기술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잔인한 쇼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멜로파크의 마법사라 불렀고 학교에서는 그를 인류에게 빛을 선물한 위대한 발명가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이 라이벌을 무너뜨리기 위해 동물을 감전사시키는 홍보전을 벌였다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토머스 에디슨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에디슨이 태어난 해는 1847년 오하이오주의 작은 마을 밀란이었습니다. 아버지 세뮤얼은 캐나다에서 반란에 가담했다가 실패하고 미국으로 도망친 인물이었는데 이 핏줄에는 이미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반항적인 기질이 흐르고 있었던 셈입니다. 할아버지 대에는 미국 독립전쟁 당시 영국 왕실에 충성하다 캐나다로 이주한 이력까지 있었으니 이 집안은 늘 시대의 격변 한가운데 서 있었던 겁니다. 에디슨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7자녀 중 막내였고 집에서는 리틀 알이라는 애칭으로 불렸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몸이 약했고 청력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성홍열을 앓은 후유증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청각 장애를 그는 훗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 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전신 기사로 일할 때 주변 소음이 들리지 않아 오히려 자기 신호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거든요. 남들이 결함이라 여긴 부분을 자신만의 무기로 바꿔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 담담한 회고 뒤에는 소리를 온전히 듣지 못하는 아이가 견뎌야 했던 오랜 고립감도 함께 숨어 있었을 겁니다. 학교 교육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전직 교사였던 덕분에 집에서 독학으로 지식을 쌓았는데 이게 오히려 그의 사고방식을 자유롭게 만들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정해진 커리큘럼 대신 토머스 페인의 정치 철학이나 뉴턴의 자연 철학 원리 같은 묵직한 책들을 스스로 찾아 읽었고 집 지하실은 화학약품 냄새가 진동하는 그만의 실험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걱정했지만 아들의 호기심을 억누르지 않고 지하실을 내어준 셈입니다. 12살이 되던 1859년 그는 기차 안에서 신문과 간식을 파는 소년 상인이 되었는데 이 평범해 보이는 아르바이트가 훗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15살 되던 1862년에는 직접 신문을 만들어 기차 안에서 팔기도 했습니다. 하루 200부까지 팔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아예 자기가 다른 소년들을 고용해 판매망을 넓히기까지 했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그는 발명가라기보다 사업가의 감각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기차역에서 일하던 어느 날 역장의 3살배기 아들이 철로 위로 뛰어들었고 에디슨이 몸을 던져 아이를 구해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 보답으로 역장은 소년에게 전신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불과 석 달 만에 에디슨은 모스 부호를 완전히 익혀버렸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밤샘 근무를 자청했는데 이유가 재미있습니다. 밤에 일하면 낮 시간이 통째로 남아서 책을 읽고 실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남들이 잠들어 있을 때 그는 이미 다음 발명을 구상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후 몇 년간 그는 미국 여러 지역을 떠돌며 전신기사로 일했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난 직후에는 남부까지 내려가 통신망을 복구하는 일에 참여하기도 했고 켄터키주 루이빌에서는 전신기록원으로 일하며 틈틈이 도서관에 들러 영국 과학자 마이클 패러데이의 연구를 파고들었습니다. 훗날 전기 산업 전체를 뒤흔들 그의 지식은 이렇게 도서관 구석에서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던 겁니다. 22살이 되던 1869년 에디슨은 전신 기술을 응용한 전기투표 기록기로 첫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발명품을 팔러 갔을 때 국회의원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개표 결과가 너무 빨리 나오면 정치적 흥정을 할 시간이 없어진다는 이유였죠. 이 실패는 그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이후 그는 평생 시장이 필요로 하는 발명에만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그는 뉴욕과 뉴저지를 오가며 여러 전신 회사에서 경력을 쌓았고 1870년에는 뉴워크에 자기 공장을 차려
50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리는 사업가로 성장했습니다. 23살의 나이에 벌써 백발이 성성해 노인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니 얼마나 치열하게 일에 몰두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 그는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1871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같은 해 16살의 직원 메리 스틸웰을 만나 크리스마스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일에 대한 그의 집착은 아내와의 관계에도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뉴저지주 멜로파크에 자리 잡은 1876년 이후 에디슨의 실험실은 그야말로 아이디어 공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전화기를 처음 만든 건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었지만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에디슨은 여기에 탄소 버튼을 더해 음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는 금속판을 이빨로 물고 진동을 턱뼈로 느끼는 기이한 실험까지 감행했습니다.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몸으로 느끼려 했던 겁니다. 이 소리 실험은 곧 다른 발명으로 이어졌습니다. 1877년 여름, 그는 사람 목소리의 진동을 종이에 기록했다가 다시 재생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몇 달 후 주석박을 감은 원통을 이용하면 소리를 저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겨우 10초짜리 녹음이었지만 거기 담긴 노래는 메리에게는 어린 양이 있었네 라는 동요였고 이 짧은 소리가 뉴욕의 한 잡지사 사무실에서 재생되자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죽은 목소리가 되살아나는 것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축음기라 이름 붙여진 이 기계는 그를 단숨에 세계적인 유명인사로 만들었습니다. 이듬해에는 백악관까지 초청받아 대통령 앞에서 직접 시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축음기의 성공에 취해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당시 미국 도시들은 밤마다 고래기름 램프를 태웠는데 화재 위험이 심각했습니다. 1871년 시카고 대화재가 도시 전체를 잿더미로 만든 기억이 아직 생생했으니까요. 에디슨은 백열 전구를 완성하기 위해 필라멘트 소재를 찾아 헤맸는데 백금부터 시작해 수백 가지 재료를 태워보며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실험이 몇 달째 제자리 걸음을 하자 보조 연구원들 사이에서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고 전해지는데 정작 에디슨 본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가 남긴 말이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다만 작동하지 않는 수많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필라멘트 하나를 찾기 위해 수천 번을 태워 없애면서도 그는 이 모든 과정을 실패가 아니라 데이터로 여겼던 겁니다. 1879년 가을, 마침내 탄소 필라멘트로 13시간 넘게 빛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고 며칠 뒤에는 100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국의 화학자 조지프 스완이 이보다 몇 달 앞서 필라멘트 전구를 공개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최초가 누구인지를 두고 다툴 수도 있었지만 에디슨은 오히려 스완의 회사와 손을 잡고 합병하는 실용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최초라는 명예보다 최고의 상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믿었던 거죠. 1881년 파리에서 열린 국제전기 박람회에 그의 최측근 찰스 배철러가 파견되어 백열등과 축음기, 전화기를 한꺼번에 전시했습니다. 5개의 금메달을 휩쓸었고 파리 오페라 극장의 조명 계약까지 따냈으니 유럽 대륙에서도 에디슨의 이름은 이미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듬해 여름, 뉴욕 금융가 건물들이 하나둘 에디슨의 백열등으로 밝혀지기 시작했고 9월에는 은행가 JP 모건의 사무실 조명을 그가 직접 켜는 상징적인 순간까지 연출됐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커질수록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문제도 함께 커지고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를 밝히는 전기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리고 그 방식을 둘러싸고 한 젊은 천재와의 피할 수 없는 충돌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크로아티아 출신의 젊은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입니다. 에디슨의 직류 전기는 겨우 1마일 반경밖에 전송하지 못하는 치명적 약점이 있었는데 테슬라가 옹호하던 교류 전기는 수백 마일 떨어진 곳까지도 힘을 잃지 않고 전력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테슬라도 에디슨 밑에서 일했습니다. 파리 지사에서 근무하다 1884년 뉴욕으로 건너와 발전기 수리를 맡았는데 에디슨은 그의 재능을 인정하면서도 아이디어가 비현실적이라 여겼습니다. 결국 몇 달도 안 되어 테슬라는 회사를 떠났고
이후 사업가 조지 웨스팅하우스와 손을 잡으면서 두 진영 사이에 이른바 전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전쟁에서 에디슨은 결코 신사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자들을 서쪽 오렌지 실험실 마당으로 불러 모아 교류 전기로 동물을 감전사시키는 시연을 벌였고, 이를 전기사례라는 무시무시한 용어로 포장했습니다. 심지어 뉴욕주가 사형 집행용 전기 의자를 개발할 때 그는 은밀히 개입해 웨스팅하우스의 발전기가 사용되도록 유도했습니다. 사형수가 전기 의자에서 처형당하는 장면에 웨스팅하우스 당했다는 표현을 퍼뜨리려 했던 시도는 경쟁자의 이름 자체를 죽음과 공포의 대명사로 만들려 한 치밀한 여론전이었습니다. 평생 인류를 밝히는 발명을 해온 사람이 정작 경쟁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죽음의 이미지를 이용했다는 사실, 이 아이러니는 지금 봐도 소름이 돋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1892년 제너럴 일렉트릭의 탄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새 회사 이름에서 에디슨이라는 성씨는 빠져버렸습니다. 금융가 JP 모건이 합병을 주도하면서 경쟁사였던 톰슨 휴스턴 쪽 인사를 초대 사장으로 앉혔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바친 사업에서 정작 자기 이름이 지워지는 걸 지켜봐야 했던 순간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측근들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이 일에 대해 겉으로는 담담했지만 이후 이사회에는 거의 발길을 끊었다고 전해집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 그 상실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겁니다. 이후 그는 자신만의 새로운 사업으로 관심을 완전히 돌려버렸는데, 어쩌면 그것은 상처를 견디는 그만의 방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발명가로서의 화려함 뒤에는 가정에 소홀했던 아버지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첫 부인 메리는 그가 실험실에 파묻혀 지내는 동안 외로움 속에 시들어갔고 1884년 29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지금도 불분명하지만 모르핀 과다 복용으로 인한 것이라는 추측이 남아 있습니다. 새 아이를 홀로 키울 수 없었던 에디슨은 이듬해 19살의 미나 밀러를 만나 재혼했는데, 재미있는 건 그가 청혼 편지조차 모스 부호로 보냈다는 일화입니다. 손끝으로 사랑을 두드렸던 셈이죠. 아이들과의 관계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큰딸 마리오는 독일로 떠난 뒤 아버지의 편지를 거의 받지 못했고, 장남 토머스 주니어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방황하다 정신적으로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토머스 에디슨이 2명 있을 자리는 없다는 아들의 씁쓸한 말은 위대한 발명가의 이름 뒤에 가려진 가족의 고통을 짐작하게 합니다. 실험실에서는 세상을 바꾸는 발명을 해내면서도 정작 집 안에서는 자녀들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했던 겁니다. 반면 재혼 이후 태어난 막내 아들 시어도어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발명가의 길을 걸었고, 둘째 아들 찰스는 훗날 뉴저지 주지사 자리까지 오르며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공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같은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다른 삶의 궤적이 갈라졌다는 사실이 묘한 여운을 남깁니다. 성공만 거둔 것도 아니었습니다. 1880년대 후반부터 그는 저품질 철광석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광산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자석으로 광석을 분리하는 대규모 기계까지 만들었지만 중서부 대형 광산업체들의 경쟁력을 끝내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1899년 결국 그는 손실을 감수하고 사업을 접었습니다. 필생의 실패작 중 하나였죠. 그럼에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광산에서 나온 부산물로 시멘트 사업을 시작했고, 이번에는 뜻밖의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실패에서 또 다른 길을 찾아내는 능력이야말로 그의 진짜 재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같은 시기 그는 영화 산업의 초창기 역사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키네토스코프라는 개인용 영사기를 개발해 관객이 한 명씩 구멍을 들여다보며 짧은 영상을 감상하도록 했는데, 그의 옛 조수였던 윌리엄 딕스는 이 방식이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고 회사를 떠나 큰 화면에 영상을 투사하는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두 사람은 특허 소송까지 벌이며 오랫동안 갈등했지만 결국 대형 스크린 영사 방식이 시대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1903년 그의 회사가 제작한 대열 차강도라는 영화는 미국 영화사에서 서사 영화의 초기 걸작으로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자 그는 자동차 산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납산 배터리보다 오래가는 저장 전지를 개발해 전기 자동차 시대를 열고자 했던 겁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자동차왕 헨리 포드의 옛 상사이기도 했는데, 포드가 젊은 시절 자신의 회사에서 일할 때 가솔린 엔진 자동차 개발을 격려해줬던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간이 흐른 뒤에는 입장이 뒤바뀌어 에디슨은 배기가스를 뿜는 내연기관이 환경에 해롭다고 우려했고, 자신의 배터리가 더 깨끗한 대안이 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의 바람과 다르게 흘러갔고, 포드의 모델 T 자동차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방향이 세상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걸 지켜보는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두 사람의 우정은 흔들리지 않았고, 매년 함께 캠핑을 떠나는 절친한 사이로 남았습니다. 1914년 겨울, 서쪽 오렌지 공장 단지에 대형 화재가 발생해 추금기 제작 시설을 포함한 여러 건물이 잿더미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튿날부터 곧바로 재건을 지시했다고 전해집니다. 재난 앞에서도 멈추지 않는 이런 회복력이야말로 그를 반세기 넘게 발명가로 살아남게 한 원동력이었을 겁니다. 이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그는 미국 해군 자문위원회를 이끌며 잠수함 탐지 기술 등 방위 관련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이미 70대에 접어든 나이였지만 관료적인 행정 절차에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애국심으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10년 동안 그는 전혀 다른 문제에 몰두했습니다. 바로 고무였습니다. 플라스틱이 대중화되기 전이라 고무는 산업 전반의 필수적인 자원이었는데, 전쟁으로 수입이 막히자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는 친구인 헨리 포드와 타이어 회사 창업자 하비 파이어스톤과 함께 캠핑을 다니며 이 문제를 고민했고, 미국 안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고무를 만들어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천 종의 식물 표본을 채집하고 분석한 끝에 그는 미역취라는 식물에서 답을 찾아냈습니다. 80살이 넘은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실험실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젊은 시절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손에서 실험을 놓지 못했습니다. 1929년 가을, 82살의 에디슨은 자신의 백열전구 발명 50주년을 기념하는 성대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발명왕 헨리 포드가 미시간에 지은 박물관 개관식이었는데, 이 자리에는 석유 재벌 존 록펠러와 과학자 마리 퀴리 같은 당대 최고의 인물들이 모였고, 독일에서는 아인슈타인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에디슨이 두 전선을 연결해 50년 전 그날처럼 전구를 밝히는 순간 관중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며칠 뒤 뉴욕 증권거래소가 붕괴하며 미국은 대공황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화려한 축하와 절망적인 몰락이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었다는 사실이 묘한 여운을 남깁니다. 1931년 봄, 이미 당뇨로 몸이 쇠약해진 에디슨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 대공황으로 지친 국민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용기를 잃지 말라고, 미국은 언제나 불황을 딛고 더 강해져 왔다고 말입니다. 정작 자신의 몸은 하루 4시간도 채 못 자는 상태였는데도 그는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격려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해 여름 자택에서 쓰러진 그는 서서히 기력을 잃어갔고, 1931년 10월 18일 새벽 뉴저지 자택 글렌몬트에서 84살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세상에 남긴 특허는 미국에서만 1000여 건이 넘고, 다른 나라의 특허까지 더하면 2000건을 훌쩍 넘어섭니다. 전신에서 전화, 축음기, 전구, 전력망, 시멘트,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그의 손이 닿지 않은 산업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가 동료와 경쟁자의 아이디어를 자기 것으로 포장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습니다. 전류전쟁에서 보여준 무자비한 방식은 그의 명성에 지울 수 없는 얼룩으로 남아 있습니다. 위대한 발명가와 냉혹한 사업가, 이 두 얼굴은 결국 한 사람 안에서 함께 존재했던 셈입니다. 그는 생전에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화려한 순간의 이면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지루하고 반복적인 실패의 시간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광산 사업이 무너졌을 때도, 첫 아내를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도, 자기 이름이 회사에서 지워지던 그 순간에도 그는 이 말처럼 묵묵히 다음 걸음을 내디뎠던 것 같습니다.
실패를 실패로 규정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가는 과정이라 여겼던 태도, 그것이 어쩌면 그의 진짜 발명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돌아보면 에디슨의 삶은 성공의 연속이 아니라 끝없는 선택과 실패,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반복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위인전 속 인물들을 완성된 영웅으로 기억하지만 에디슨의 실제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 자식들과 멀어져 버린 관계에 대한 회한, 경쟁자를 무너뜨리기 위해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한 방법을 썼다는 부끄러움까지, 그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인간적인 결함을 안고 살았습니다. 다만 그는 그 결함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남달랐던 겁니다. 우리 역시 매일 완벽하지 않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일에 몰두하느라 소중한 사람에게 소홀해지고, 때로는 경쟁 속에서 스스로도 원치 않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성과를 향해 달려가다 보면 그 과정에서 놓쳐버린 것들이 뒤늦게 마음을 무겁게 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그 선택이 옳았는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죠. 에디슨의 삶은 정답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와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그가 남긴 수천 개의 특허보다 어쩌면 더 오래 남는 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태도와 동시에 그 성공의 그늘에 가려졌던 사람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빛을 만든 사람의 삶, 어딘가에는 여전히 어둠이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자신의 이름조차 지워지는 그 순간, 사랑하는 사람을 뒤로 한 채 실험실로 향해야 했던 그 밤들, 그리고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 양심과 타협해야 했던 그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